괴테는 누구인가? 당연히 다 아시죠? 그죠? 독일의 대문호. 다른 한편 문학하는 만큼이나 정치나 관료 면에서 굉장히 많은 족적을 남긴 사람이 괴테예요. 괴테 시대가 바로 혁명의 시대죠. 그죠? 1749년에 태어나서 1832년에 죽었으니까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이 양축이 서로 맞물리면서 유럽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 두 가지의 축과 괴테의 만남이 기본 축을 다시 한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괴테 문학이 주는 의미를 보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민적 가장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괴테의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우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어떤 통계 자료에서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에서 이제 뭘 제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1번은 뭘까요? 제일 많이 읽어야 되니까 정말 이런 책 꼭 읽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한 1번은 성경입니다. 기독교 사연인가 그러겠죠. 그죠? 2번은 파우스트입니다. 그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꼭 읽어야 된다고 해서 또 꼭 많이 읽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게 중요한 건 알겠고, 굉장히 복잡하다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하고, 거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유명한 작품이 우리한테도 뭔가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는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되는가, 이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파우스트가 없었으면 괴테를 일컬어 거인이라고 하기가 힘들었을지 모를 정도로 파우스트는 괴테의 삶에 있어서, 또 독일 문학사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세계 문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파우스트를 괴테가 처음 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괴테가 굉장히 천재적이어서 다 창조했나 보다 하는데 아니고요. 파우스트는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고, 괴테 이전에도 많이 썼고요. 괴테 이후에도 많이 쓰고, 그런데 괴테가 말하자면 제일 잘 쓴 거죠. 예, 실존 인물입니다. 파우스트는 원래 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1480년에 태어나서 1541년이면 16세기거든요. 18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격동의 세기라고 했는데 16세기도 굉장히 중요한 격동의 세기예요. 이게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된다든지 또는 근대가 이제 제대로 시작된다든지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16세기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러한 시대 분위기를 잘 보여준,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막 생겨나는 것 같고 이런 시대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직업은 연금술사였다고도 하고 대학 강사였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대주교 이런 사람들이 불러다가 당신한테 한 수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를 끌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 쫓겨났죠.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후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파우스트에 관한 전설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가지고 인쇄업자 요한 슈피스가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 위주의 소설을 만들어내서 파우스트가 어쨌대더라, 파우스트가 누구를 불러냈대더라, 악마와 계약을 했대더라, 결국 나중에는 그가 끔찍하게 죽었다더라, 이런. 근데 내용이 워낙에 흉악하니까, 그 당시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용납될 수 없는 소설이에요. 악마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헬레나를 불러내서 같이 살고 어디 하늘을 날아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쇄업자가 앞에다가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쓴 소설이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사실 굉장히 팔아먹죠.
경고로 이러면 안 되겠기에 하면서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이제 히트를 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영국까지 가게 되고 그때 이제 영국의 세익스피어 시대거든요. 세익스피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말로우라는 천재 작가가 이 소재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이것도 이제 나름 꽤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흥미로우니까 이 인물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그냥 단순히 사기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과학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괴테는 이제 어릴 때부터 쭉 그런 얘기를 듣다가 하게 되는 거고요. 괴테가 이 작품을 썼는데 괴테의 파우스트하고 그렇다면 다른 그 이전의 파우스트랑 뭐가 차이가 나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전설의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있었대더라는 것을 좀 더 멋있게, 좀 더 흥미롭게 했는데 괴테는 그냥 인물의 틀만 가져와서 자기 시대의 이야기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 전체의 인간형으로, 그러니까 그전 작품들을 읽으면서 재미가 있지 이게 뭐 우리 시대랑 관련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읽다 보면 이거 우리 시대 이야기잖아.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도 읽다가 이거 우리 시대 이야기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보편성을 이제 이 작품에 부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 대목이 이제 가장 감동적인데 60여 년에 걸쳐서 작품을 썼습니다. 이렇게 못하죠. 어떤 거 하나를 60년은 못하죠. 이게. 그거에서 무슨 큰 재산이 나온다고, 무슨 큰 출세를 한다고 계속해서 고치거든요. 이거 60여 년에 쓰는데 1832년에 죽는데 31년쯤에 괴테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노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날도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만 쓴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봉인하고 지금 당장은 출판해봐야 사람들이 이해 못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출판하세요 하면서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마지막 해예요. 한 3월인가 그때쯤에 괴테가 마지막 일기를 보면 오늘도 약간 일을 했다. 자기 작품 글 쓰는 거 고치.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일찍 쉬었다가 마지막 일기 구절이고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괴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죽을 때 더 많은 빛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인상적인 건 괴테를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이제 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우면서 옆에서 자기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괴테가 죽고 나서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죽고 나서 이제 뭐가 이렇게 이불 같은 게 덮여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사망했으니까. 이제 친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보고 다시 덮고 돌아와서 막 울었다는 얘기가 나요. 그래서 전 처음에 거기까지 읽었을 때는 슬퍼서 울었나 보다 했는데 슬픈 건 당연한 건데 한 인간이 8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었을까? 어떻게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살았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감동을 줬던 것 같아. 이 죽은 몸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여간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그런 태도가 아마 작품에도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한 시대라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파우스트의 어떤 특별한 점을 만들어준다고 보고요. 그것을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품은 전체 2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흔히 이제 제1부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제2부일 수도 있는데 제1부만 알려진 것은 제2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부분.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제가 아무 설명도 안 하고 파우스트 읽어와라 그러면은 읽어오고 나서 저를 원망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봐요. 감동이 안 돼. 이거 뭡니까? 뭐 이런 표정으로. 그래도 저는 이제 자신하죠. 한 학기만 우리가 토론하면 재밌을 거야. 이 확신을 항상 제가 확인해 왔어요. 처음에 보면 낯설은데 이제 몇 가지 독법들이 필요해요. 예. 자, 첫째 파우스트 제1부는 그레티언과의 사랑, 학자 파우스트로서 좌절하고 그레티언과의 사랑을 했으나 그것도 좌절하는 이야기죠. 파우스트의 주제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저 끝에 있는 그림은 파우스트 제1부가 나왔을 때 표지에 사용된 동판화예요. 비슷하죠? 뒤에 거랑. 렘브란트 동판화랑 비슷하죠? 이게 어떻게 된 연문이냐. 괴테가 아는 동판화 화가한테 렘브란트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떠달라.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떴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내가 그냥 단순히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이 렘브란트일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그림은요, 사실 파우스트가 아니어도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건데, 특히, 저 창문에 보여있는 어떤 문자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무슨 뜻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았어요. 이 그림은 보통 서재에 있는 학자 또는 학자, 뭐 연금술사, 또 나중에는 파우스트라는 별명도 붙게 됩니다. 자, 이 창문의 그림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혹시 뭐가 보이세요? 이게 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죠? 제일 안쪽 안을 보면, 아시죠? 인디. 이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거 기독교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은 저게 무슨 소리냐. 라틴어냐. 어느 나라 언어냐.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원이, 가운데 원이 뜻이 있는 걸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연구한 끝에 나온 결론은 이렇게 되는군요. 다게람 아담테라는 문자를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보면 아담테 아트게람이라는 게 되는데 이 라틴어는 인간아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아나그람 철자 바꾸기라는 말로 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슨 일종의 유의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면 뭔가 숨겨야 할 내용들을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숨겨야 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문자를 풀면서 그 문자의 심오한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많이 사용됐던 방법이에요. 아나그람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인간아 내가 오케이. 그러면 전 마지막 원은 뭘까? 알가스트나 아무르 테트 할 때 뭔지 몰랐는데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 탕가슬 라르가 라테트 아모르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과 접촉하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뜻이 된다네요. 이거를 푸는 사람도 신기하죠. 이걸 집어넣은 사람도 신기하고 푼 사람도 신기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철자 해석이 막 이어져요. 관임사는 이제 괴테 연구한 사람들은 지금 렘브란트에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에 가져오려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연구한 사람이 있어서. 뭐가 이게 괴테의 파우스트랑 관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저것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용 아닌가? 그런 관련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파우스트의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면요. 일단 사랑은 한쪽의 중요한 테마이죠. 나머지 것.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식인 거죠. 지식과 사랑의 관계. 너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지식은 공허하다. 이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파우스트 제1부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처음에 학자로서의 파우스트가 좌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에 공부 때려치고 이제 그레티엔과 사랑에 빠졌다가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학자 비극 결국은 지식의 문제이고 그레티엔 비극은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지식과 사랑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런 것이 저 렘브란트의 그림 창문 도안에 주목하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해석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저는 굉장히 이 작품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렘브란트 동판화의 핵심이 지식과 사랑이듯이 파우스트 제1부의 주요 내용도 지식과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큰 테마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파우스트 제1부는 이제 지식을 이제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로고스를 활용한다면 로고스와 에로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죠. 로고스와 에로스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짝이죠. 많이 충돌하기는 하지만 로고스가 에로스를 배척하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항상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공부했으나 내가 세상의 본질은 모르더라. 파우스트의 어떤 지식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생각할 때 다가드는 존재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제2부의 파우스트는 제1말입니다. 궁정세계를 돌아다녀요. 넓은 세상을. 메피스토가 그러거든요. 그래, 세상으로 가보자. 파우스트는 전체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바그너는 전공이 딱 하나입니다. 과학.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과학이 세상을, 학문의 역사를 주도해 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학도 이런 욕망이. 그런 것에 주목한 작가가 괴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우스트의 변모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경꾼에 머물렀던 파우스트가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